반갑습니다. 2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전자기파 스펙트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구분하고 그 사용례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 이걸 학습 목표로 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첫 번째 일은 뭐냐?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구분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사용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두 개의 중점을 두고 오늘 수업에 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기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할 건데, 그거는 이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본 바탕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잘 들어주기 바라고, 전자기파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은 물리학 2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 동이나물 꽃을 한번 동이나물 꽃을 찍은 사진을 한번 같이 봅시다. 왼쪽 사진은 가시광선으로 찍은 겁니다. 가시광선. 이 전자기파 중에 가시광선으로 찍은 건데, 이때는 이 꽃이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자외선으로 찍은 겁니다. 자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가시광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만 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자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꿀벌 같은 경우에는, 꿀벌이 이렇게 보면 이 가운데 부분은 다른 쪽보다 더 까맣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쪽 가운데 부분은 자외선을 흡수한다는 거죠. 흡수. 여기선 자외선을 방출해내고 반사시키는 거고, 그래서 꿀벌들은 요 부분에 요 수술이 있는 걸 알고 여기로 꿀벌들이 모여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꿀을 빨아먹고 꽃을 수분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전자기파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을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우리도 꽃에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전자기파란 무엇인지, 잠시만요. 전자기파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봅시다. 전자기파는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서로를 유도하며 진행하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전자기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서 그려보면, 위쪽 여기 붉은색이 자기장의 진동 방향, 파란색이 전기장의 진동 방향인데, 전기장이 이렇게 진동해서 가면, 전기장이 이렇게 진동을 해서 가면 이 전기장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장이 유도되어서 자기장이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해서 가는 겁니다. 이런 전기장과 자기장의 변화가 쭉 퍼져나가는 게 전자기파입니다. 이 전자기파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는 물리학 2에서 배우게 될 건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 전자기파는 기본적으로 전자기파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이 전자와 같은 전하의 전기를 띤 입자의 가속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물리학 1에서 앞부분에서 배운 그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이 전류가 흐르면, 전류라는 것은 전하의 이동이죠. 전자의 이동이 전류라고 그랬죠. 그 전류가 흐르면 뭐가 발생된다 그랬냐면 자기장이 발생된다 그랬습니다. 자기장 발생. 그럼 자기장이 발생되면, 잠시만요. 자기장이 발생이 되면, 그러면 없던 자기장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그 전자기 유도 법칙에 따르면 자기장이 변화가 생기면, 이 자기장 발생했다는 말은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자기장이 변화가 생기면 다시 전류가 흐르습니다. 전류가 흐른다는 말은 전류가 흐른다는 말은 전기장이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전기장이 변화가 생기면 다시 또 자기장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 두 개가 계속 왔다 갔다 서로 상호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가 가속 운동하면, 그 다음에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고, 이 자기장 변화 때문에 전기장 변화가 생기고, 이 전기장 변화 때문에 다시 또 자기장 변화가 생기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되면서 서로 유도하면서 이게 퍼져나가는 게 전자기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를 이런 모습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전기장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 변화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화되고, 이 자기장 변화 때문에 또 전기장이 유도되고, 이 전기장 때문에 또 자기장이 유도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게 전자기파입니다. 그럼 이런 전자기파는 1800년대에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전자기학을 총정리한 맥스웰이라는 과학자가 전자기파가 있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맥스웰이 전자기파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럼 이 예언한 걸 전자기파 있을 건데 이걸 한번 실험으로 찾아봐라 하고 맥스웰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뒤에 헤르츠라는 과학자가 실제로 이런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유도 코일과 요 검출기를 이용해서 여기서 전하를 방전시켰을 때 번개처럼 방전을 막 시키면 여기서 전자기파가 발생해서 멀리 있는 원형 안테나에서 그래서 금속 불꽃이 착 튀는 걸 이 사람이 헤르츠가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기파가 실제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헤르츠가 전자기파가 실제한다는 걸 증명하고 나니까 이걸 이용해서 마르콘이라는 사람이 무선 전신기를 만들죠. 무선 전신기. 이때부터 이제 무선 통신이 시작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헤르츠가 전자기파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공학자들이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거고 공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막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선 전신기부터 지금은 이제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무선 통신이 이용 안 되는 곳이 없죠. 그렇게까지 발전해 온 겁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으로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있는데 일렉트릭 유니버스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전자기와 관련해서 전자기와 관련된 역사적인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틈틈이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는 과학자들 이야기도 듣고 또 특별히 1,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전자기와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학습 목표에서 뭐 성취해야 될 부분들 전자기파 스펙트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기파 스펙트럼은 이 전자기파를 파장이나 진동수에 따라 분류한 겁니다. 분류를 한 건데 지금 여기는 보면 지금 영어로 되어 있지만 뭐 단어만 몇 개만 봅시다. 이 프리퀀시는 진동수, 웨이브랭스 이거는 파장이겠죠. 그렇죠. 또 파장하고 진동수에 따라서 이렇게 전자기파를 종류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애는 보니까 진동수는 이쪽으로 갈수록 10의 24승이죠. 진동수가 큰 쪽입니다. 여기는 진동수 큰 쪽이고, 그럼 여기는 파장을 볼까? 아래쪽은 파장이죠. 파장을 보니까 파장은 1로 갈수록 10의 마이너스 16승입니다. 파장은 짧은 쪽이죠. 그래서 진동수와 파장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진동수가 큰 쪽이 파장이 짧습니다.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은 맨 왼쪽에 있는 얘를 감마선, 얘는 요렇게 감마, 읽을 때는 감마선입니다. 감마선. 그 다음에 여기는 많이 알죠. 엑스레이, X선은 감마선보다 파장이 조금 기네. 그 다음에 여기는 울트라바이올렛, 여기는 뭡니까? 자외선. 그 다음에 여기 빨주노초 파남보 있는 거, 요 부분이 우리가 아는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 그렇죠. 그 다음에 빨간색보다 파장이 좀 더 기네. 여기는 적외선. 그 다음에 여기는 적외선보다 파장이 좀 더 기네. 마이크로파. 그죠? 마이크로파보다 파장이 더 기네. 여기까지는 쭉 뭐라 부르냐. 여기는 좀 구분을 해놨지만, 여기는 결국은 다 라디오파라고 부릅니다. 라디오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자기파를 파장으로 나누든 진동수로 나누든 이렇게 쭉 구별해 놓은 걸 전자기파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선이 명확하게 선으로 딱딱딱 끊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 선들이 서로 이 감마선하고 엑스레이도 좀 겹쳐집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정확히 X선이다 라고 판정할 수 없는 거죠. 여기 엑스레이하고 자외선도 어디까지가 정확히 자외선이고 어디부터가 정확히 X선이다 라고 구분되는 정확한 경계는 없습니다. 조금씩 다 겹쳐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외선하고 마이크로파도 조금씩 겹쳐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전자기파 스펙트럼이 이렇게 구별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했지만 이 광자의 에너지, 광자의 에너지는 E는 HF로 정의된다 그랬죠.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광자의 에너지는, 빛의 에너지는 요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디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질까요? 네, 맞습니다. 이 감마선 쪽이죠. 진동수가 큰 이 감마선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큽니다. 에너지가 크다는 말은 뭔가를 투과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진다는 거고, 뭔가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X선이나 감마선 같은 경우는, X선은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몸을 통과해서 뼈 사진까지 찍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당연히 세포들은 죽이겠죠. 감마선도 역시 세포들 죽이겠죠. 이런 X선과 감마선,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 방사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핵폭탄이 폭발하면 이런 방사선들이 쫙 나오는 거고, 이런 방사선에 과다하게 노출되면 얘들이 우리 세포를 다 죽여서 우리 다 죽는 거죠. 너무 강하면 우리 몸이 그냥 확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요쪽으로 진동수가 작은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크게 해로움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은 보통 우리가 뭐에 쓰냐, 이런 쪽은 보통 우리가 통신에 많이 쓰는 거죠. 통신. 이 적외선 같은 경우 결국 특별히 이제 열 치료할 때 따뜻하게 만들어줄 때 적외선 치료기 같은 걸 이용해서 쓰게 됩니다. 이쪽은 진동수가 작은 쪽은 우리한테 크게 해로운 게 없으니까, 우리 세포를 죽이는 게 없으니까 통신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거고, 이쪽 진동수가 큰 쪽은, 가시관선을 기준으로 해서 진동수가 큰 쪽은 에너지가 너무 강하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을 죽일 수 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곳에서만 얘들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이따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광자의 에너지가 이 빛의 에너지가 진동수에 따라서 이 스펙트럼별, 그러니까 전자기파의 종류별로 에너지가 어떻게 다른지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 파동에서의 파동의 속력은 람다 곱하기 F라는 걸 배웠죠. 파장 곱하기 진동수. 그럼 빛도 마찬가지고, 빛도 파동이니까. 그럼 빛의 속력은 보통 우리가 C로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C는 람다 곱하기 F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빛의 진동수는 뭐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파장분의 빛의 속력,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이 진동수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거는 람다분의 HC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냐면, 빛의 에너지는 파장하고는 서로 반비례하고 진동속으로는 비례한다는 거죠. 파장이 길면 길수록 에너지는 작아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파장이 긴 이쪽 전자기파가 에너지가 작습니다. 전자기파 스펙트럼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이 내용까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이 전자기파가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같이 간단하게 사진들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나타낸 게 이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파장만 나타냈습니다. 여기는 파장. 그래서 이 전자기파들의 파장의 길이가 우리 실제 물건들하고 이제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가시광선의 파장은, 가시광선 빛에서 전기장, 자기장, 요 파장은, 이 파장은 요 바이러스 크기, 요 정도 크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빨간색 제일 맨 끝쪽, 적외선 쪽 근처에는 이제 세포 크기랑 파장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는 집이나 야구공, 요 정도 크기가 마이크로파 파장입니다. 그럼 집이면 야구공하고 집하고 크기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파의 범위가 한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부터까지가 마이크로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장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되는 애들은 다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같은 경우는 파장 길이가 운동장만 합니다. 한 파장이 운동장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 호평고등학교 운동장 생각해 보세요. 한쪽 축구 골대에서 다른 축구 골대 요런 마루와 마루가 있다. 전기장에 마루와 마루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는, 이게 라디오파입니다. 라디오. 그렇죠? 이런 파장이 이렇게 긴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러니까 뭔가를 물건들을 잘 넘어갈 수 있거든요. 장애물 있으면 잘 넘어갑니다. 그걸 멀리까지 통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멀리까지 통신할 때는 이 라디오파를 씁니다. 라디오파. 그다음 가까운 곳에 통신하고 할 때는 이 마이크로파를 쓰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파장에 따라서 전자기파의 특징들이 달라지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각 전자기파별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디오파입니다. 여기서 이제 실제 생활에 사용된 예들은 여러분들이 좀 다 기억하고 외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라디오파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이나 우리 무전기 같은 그런 무선 통신에 쓰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경찰 무전 같은 걸 경찰 무전을 이 라디오로 딱 잡아서 그 무슨 무전을 이렇게 뭐 도청하기도 하고 수신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하거나 무선 통신하는 거는 다 라디오파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엄청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 스마트폰,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게 다 마이크로파입니다. 그 다음에 위성 안테나,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특별히 이 전자레인지에 있는 여기서 마이크로웨이브가 나오는 거죠. 마이크로파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잠깐 다시 그려야지. 마이크로파가 이렇게 마이크로파가 나옵니다. 이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물 분자를 진동시켜서 음식을 데우게 됩니다. 휴대전화에 있는 여러 가지 통신 방법들,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서 음식물을 데울 때 쓰는 전자기파, 이게 다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용하고 있는 IoT 기술, IoT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내가 휴대폰으로 우리 집에 전등을 끄거나 켜거나 하는 거, 알겠죠? 그런 것들이 다 이 와이파이는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거죠. 이런 IoT 기술에도 다 마이크로파가 쓰입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파를 몇 개 살펴보면 음성통화, LTE 많이 들어봤죠? LTE, Long Term Evolution. 근데 요거는 한 요 정도. 요거는 우리 이제 전파입니다. 전파 영역에 속하는 건데, 이것도 하면 요 메가헤르츠니까 2100 메가헤르츠는 아이고 세 자리 찍으면 얘는 2.1 기가헤르츠입니다. 기가헤르츠. 2.1 기가헤르츠면 보통 1에서 한 100 기가헤르츠 이걸 마이크로파라고 부르거든요. 마이크로파. 그럼 얘는 2.1 기가헤르츠니까 요 사이에 요게 이제 요에 포함되는 거니까 여기도 이제 마이크로파를 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와이파이도 뭐 여러분 2.4기가 뭐 5기가 이렇게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파입니다. 블루투스는 약 2.4GHz의 전자기파를 씁니다. GPS는 세 가지 종류 이렇게 주파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휴대전화에서는 뭐 통화하거나 뭐 정보를 보내고 할 때 이렇게 주파수 영역대가 정해져 있는 이유는 다른 주파수랑 혼선이 일어나면 겹쳐지면 정보가 잘 전달 안 되고 휴대전화 하다가 라디오 방송이 들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특정 구역의 특정 범위 내에서의 진동수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세계적인 규약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개발되는 제품들도 거기에 맞춰서 수신하고送신할 수 있도록 다 전 세계적으로 통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입니다. 적외선은 열 치료기나 체온계, 열 화상 카메라, 리모컨 이런 데 씁니다. 적외선은 보통 에너지가 좀 작기 때문에 얘들은 열을 내는 데 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물체는 다 온도가 있는 모든 물체는 다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되는데 특별히 온도가 낮은 애들은 적외선 계열의 빛을 많이 내놓습니다. 전자기파를. 그래서 이렇게 적외선으로 열화상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열이 이렇게 많은 곳은 여기는 이제 좀 붉은색으로 우리가 영상을 다시 재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푸른색 여기는 적외선이 좀 적게 나오는 곳이죠.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어디에 뭔가 질병이 있다, 어디가 좀 이상이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체온계, 귀 체온계 같은 경우도 이마에 하는 체온계 이런 것도 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TV 리모컨이나 리모컨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앞에 LED가 하나 달려 있거든요. LED 하나 달려. 여기는 보면 붉은 빛이 나오지만 실제로 이거는 카메라로 찍어서 붉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면 여기는 적외선이 나오기 때문에 눈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이 빛을 확인하고 싶으면 여러분 휴대전화 스마트폰으로 이 리모컨 버튼을 눌렀을 때 휴대폰으로 이걸 찍어보면 불빛이 보입니다. 근데 휴대폰 중에서도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예 거기 아이폰에서는 휴대전화가 이
적외선 감지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찍으면 이거는 잘 안 보이는데, 그다음에 뭐 아이폰 외에 다른 회사에서 나온 걸로 찍으면 거기서는 적외선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여러분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오늘 꼭 해보세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은 우리 눈이 감지할 수 있는 전자기파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자기파고, 주로 이제 조명이나 영상장치에 쓰겠죠. 이런 예쁜 조명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에는 화면에도 보면 RGB 요 세 가지 빛만 있으면, 그렇죠, 세 가지 빛만 있으면 이게 한 세트로, 이게 한 화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 화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 세 가지 세트로 구성을 시켜 놓으면 이 세 가지 빛의 세기에 따라서 우리가 색깔을 인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데에서 가시광선이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가면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은 쪽, 보라색 옆에 있는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은 세균 죽이고 뭐 한 대 쓰이는 거죠. 보통 이제 소독기, 이렇게 자외선 소독기, 컵이나 뭐 식기 소독기 이런 데 쓰이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푸른 빛은 자외선의 색깔이 아닌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봅니다. 처음에 이 자외선 소독기를 발명했을 때 원래는 이런 푸른색 빛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식기를 넣어서 소독하면 소독이 된다 하는데 이 물건이 많이 안 팔렸답니다. 왜냐하면 켜도 켜진 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보라색이나 푸른 빛을 전등을 다시 넣어서 켰더니 그때부터는 물건이 잘 팔렸답니다. 뭔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있으니까. 실제로 자외선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겠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소독을 할 때 자외선을 쓰고, 특별히 요즘은 여러분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레진아트에 관심 있는 사람, 또 손에 이렇게 손톱 꾸미는 거 있죠. 이런 거 할 때도 다 레진을 쓰는데, 이때 이걸 레진을 굳힐 때도 자외선에 쪼여집니다. 이런 레진 아트를 하거나, 그 다음에 치과 충치 치료할 때 거기에 레진을 씌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진을 그렇게 뭐 엿과 같은 그런 레진들을 쭉 찐득한 걸 묻혔다가 여기다가 자외선을 쪼이면, 치과 선생님이 자외선을 쪼이면 얘가 굳습니다. 그래서 이빨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자외선이 쓰인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선입니다. X선은 투과력이 강해서 이제 뼈 사진을 촬영할 때 쓰거나, 그래서 의료기기로 활용되거나, 아니면 공항에서 물품 검색할 때, 그래서 우리 뭐 가방 속에 뭔가 뭐 다른 걸 숨겨놓는 것이 아닌지, 다른 무기류 같은 거, 마약 같은 거 숨겨놓는 거 아닌지, 이런 거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내부를 파괴하지 않고 내부를 들여다볼 때, 이런 걸 보통 이제 비파괴 검사 이런 거 할 때 X선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투과할 수 있으니까. 얘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X선은 진동수가 작은 애였죠. 진동수가 큰 애였죠. 그래서 얘는 투과력이 강하기 때문에 파괴시키지 않고 그 내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마선입니다. 감마선은 투과력이 매우 강합니다. 방사선이 대표적인 방사선이죠. 얘들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을 다 죽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쓸 때는 암치료한 데 씁니다. 암치료할 때 암세포를 죽일 때. 그래서 이런 감마선을 여러 군데서 쪼이는 애들을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쪼여주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세포를 죽이는 거죠. 이럴 때 감마선을 쓰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전자기파 스펙트럼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 전자기파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리더스쿨에 올려주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특별히 각 전자기파들이 어디에 활용되는지 간단한 예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정리해서 과제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